여러분 안녕하세요. 1++ 등급 수학 마블링이 끝내주는 한우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앰플 수학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물론 앰플 수학이 어떤 교재이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는 건 이미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강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반드시 복습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내용도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도 같이 이렇게 쭉 풀어보겠지만, 절대로 여러분한테 못 알아듣겠지, 나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하진 않는다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들 알아들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강의를 보면서 알아들었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실력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 선생님 실력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하시면서 다지셔야지만 완벽하게 여러분의 실력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물론 예습도 중요하겠지만 복습만큼은 철저히 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숙제도 반드시 하셔야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첫 번째 단원, 집합 단원 중에서도요, 집합의 뜻과 포함관계다라는 부분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집합이다라는 거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집합을 분류하는 방법은 어떤 거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에 관련돼서 한번 쭉 공부를 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입니다. 자, 일단 집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선 도대체 집합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 집합과 원소에서 집합이 뭐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요, 집합에 정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집합. 자, 그럼 집합하면은 모이는 거 아니야? 그럼 집합이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임이겠지. 맞습니까? 정확한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면은요, 어떤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라는 키워드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임이다라는 요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모임입니다. 뭐 임자 좀 이상하네. 모임입니다. 자, 조건을 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라는 게 바로 집합이라는 거예요. 집합이 모임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요, 선생님 조건을 대상에 분명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놈을요 조금 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집합을 조건을 가지고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입니다. 모임은 모임인데 어떤 조건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라는 거야. 어렵습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도 객관식, 주관식이라는 게 있잖아. 객관이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야, 그게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객관적이다라는 거야. 물론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저기 어디 가서, 미국에 가서 미국 양키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도 동의를 해야 되고, 저 유럽으로 날아가서 유럽 양키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대로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객관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 객관적이다라는 게 되게 애매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봐. 내가 미국에 가서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해. 알아듣겠니? 못 알아듣겠지. 그럼 만국 공통어로 얘기하면 참 좋겠지. 그걸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데? 만국 공통어 수학이죠. 그러면은 객관적이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수학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 수학적이라니까 더 말이 어려운데요. 점점 어려운 말 아닙니까? 단지 뭐야? 수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수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지. 그게 바로 객관하다라는 거야. 이해가 잘 안 가지? 대상의 조건을 가지고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집합인데, 조건을 가지고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은 객관적이라는 말 또는 수학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얘가 집합이니 아니니 라는 말 굉장히 많잖아. 그지? 얘가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문제들 굉장히 많다고.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어 볼게. 자, 어느 땡땡 중학교에서요, 자, 1학년 중에서 땡땡 중학교 1학년에서 키 큰 학생들 모여라 라고 했어. 키 큰 사람의 모임. 자, 키 큰 사람의 모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집합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집합이 아니야. 왜? 키가 크다, 작다라는 게 개념이 있어? 객관적이야? 선생님 굉장히 작은 애가 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난장이야 이러면서 키가 크대 자기는. 그건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 키가 크다, 작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까지가 키가 큰 건데 잘 모르겠거든.
예를 들어서 키가 180인 친구가 있는데 야 나는 농구 선수 치고는 키가 작아. 키가 작은 거잖아.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야. 얘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요 키가 큰 사람의 모임은요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 그럼 객관적이 되려면은요 뭔가 비교 대상이 필요한데 역시 물론 키가 큰 사람의 모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집합은 아니겠지만 여기다 요 말 하나 붙여주면 집합이 될 수 있어. 뭐라면요 키가 가장 큰 사람의 모임. 자 땡땡 중학교 1학년 각 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들만 모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키가 가장 큰 사람의 모임이야. 가장 크다 가장이다라는 말 하나가 더 붙었어. 그럼 생각을 해봐. 야 키가 가장 크다라고 하려면은요 각 반에서 어떻게 해야 돼? 키를 비교해야 되겠지. 정확하게 자로 재지 않더라도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비교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야 키를 다 비교해서 야 우리 반에서는 얘가 제일 크다라는 객관적 사실이 필요하다고. 거기다 키라는 거는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수치로 나타날 수 있지. 제 키는 몇 센치입니다. 물론 측정값이긴 하지만 키는 뭐라고?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수학적이지. 수학적으로 키라는 걸 객관적으로 비교한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의 모임입니다라는 것은 집합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선생님 가장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집합입니까? 그건 아니지. 예를 들어 볼까? 자 그러면 각 반에서요 가장 잘생긴 사람의 모임이야. 각 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의 모임입니다라고 해서 가장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얘는 객관적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생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이지 않지. 얘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 그냥 우리가 보기에 얘는 잘생겼어. 잘생겼다 기준이 뭔데? 얼굴이 작으면 잘생겼습니다. 아니잖아. 그럼 신생아가 제일 잘생겼겠네. 왜? 갓 태어난 애기는 얼굴 요만하잖아. 그지? 걔들이 제일 잘생긴 거 아니지. 그럼 잘생겼다의 기준이 필요하지. 머리둘레가 작으면 잘생긴 거야? 선 머리둘레 작아요? 얼굴 클 뿐이에요? 그럼 선생님 굉장히 잘생긴 거죠. 그죠? 그럼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잘생겼다라는 것은 수학적이지 못하지. 수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지.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어. 물론 우리가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찍을 수 있어요. 얘는 집합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찍는 은연중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며 그 분명히 안다라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 객관적이라는 것은 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수학적이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야. 그럼 객관적이고 수학적이다라는 걸로 우리는 집합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럼 집합이라는 건 뭐다고? 객관적이고 수학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집합입니다라는 것을 한글로 쓸 수는 없잖아. 그럼 수학에서는 우리가 기호로 쓰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은 볼록 대문자 이용을 해서 집합을 표현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집합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원소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라는 건 뭡니까? 집합의 구성원 하나하나를 원소라 그러고 보통 우리는요 원소를요 수학적 기호로 나타낼 때 소문자로 나타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소문자 A로 나타낸 원소 A라는 게 집합 A의 원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지.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또는 스몰 a는 집합 A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근데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원소와 집합이요 순서가 바뀌어서 집합을 앞에 쓰고 원소를 뒤에 쓴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까? 라는 거야. 돼? 안 될 거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얘를 많이 쓸 뿐이지 원소를 많이 앞에 쓸 뿐이지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더라도 틀린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원소가 아닙니다. 어떤 B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이런 짝대기 하나 꺼주시면 돼. 원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원소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거야. 됐니? 자 그럼 집합이라는 건 뭐다? 조건을 가지고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인데 분명히 안다라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수학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지.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런 집합을요 표현을 하고 싶어. 항상 말로 길게 쓸 순 없잖아.
집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표현 방법은요, 2가지 내지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원소를 그대로 나열하자. 원소 나열법이다 라는 겁니다. 원소를 그대로 쭉 써봅시다 라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소 나열법이라는 건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이 있었다 칩시다. 요 A라는 집합은요, 원소로요 1과 3과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됐니? 요 집합이 누구를 1이라는 놈이랑 3이라는 놈이랑 5라는 놈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잔 말이야. 이때 어떻게 집합을 표현하냐면 A라는 집합은요, 누구를 1과 3과 5라는 놈을 원소로 가집니다 라는 것을요, 얘들의 묶음을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뭘로 표현한다고? 중괄호로 표현한다고. 이해되니? 아, 요런 중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라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런데요, 안에 있는 원소들도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1, 3, 5라고 쓰면 135라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소들의 구분은요, 이런 컴마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라는 거야. 결국 원소 나열법은요, 중괄호와 컴마를 가지고 뭘 나타낸다? 원소를 쭉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게 원소 나열법이야. 이해되니? 그런데 원소 나열법 문제에서요, 다음 중 뭐 어떤 집합의 원소인 것을 골라라 라고 할 때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야. 자, 봐봐. 1과 자, 뭐 요런 식으로 생긴 놈 있어. 중괄호가 안에 여러 개 들어있다든 둥,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런 형태로 나와서 얘들의 원소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중괄호 중에서 누구만, 밖에 있는 중괄호만 생각하라는 거야. 밖에 있는 중괄호는요, 요 안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원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안에 있는 중괄호는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밖에 있는 중괄호 딱 안에 들어가자마자 컴마를 생각했는데, 가장 밖에 있는 컴마, 요 안에 괄호 안에 있는 컴마는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니? 가장 밖에 있는 컴마만 원소를 구분하는 컴마라는 거야. 그럼 요 안에는요, 컴마에 의해서 나눈 게 2개밖에 없지. 따라서 원소는 1이라는 원소와 3,5로 중괄호 쌓이는 요 형태 전체가 바로 한 개의 원소입니다. 따라서 원소는 2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요, 중괄호는 누구만 따진다? 가장 밖에 있는 중괄호만 따지고, 그 다음에 컴마는 어떻게 한다고? 가장 밖에 있는 컴마만 따져주시면 되더라 라는 게 바로 원소 나열법에서 원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요, 원소 나열법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원소를 그냥 쭉 나열하면 되는 겁니까? 라는 건데, 일단 주의할 부분이 있어. 첫 번째야. 자, 원소 나열법에서는요,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요, 1, 3, 5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과 3, 1, 5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은 똑같다는 거야. 즉 1과 3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전혀 상관이 없다. 즉 무슨 말이야? 순서가 없다는 거야. 순서가 바뀌더라도 같은 집합입니다 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원소 나열법에는 순서가 없어.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원소 나열법에서는요, 중복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이 중복이라는 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단원인 원소의 집합의 연산이다라는 부분에서 뭐 합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질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중복한 원소는 쓰지 않아. 하나만 쓴다고. 예를 들어서 1, 1, 3, 5라는 식으로 우리는 집합을 쓰지 않는다고. 무슨 말이니? 1이라는 원소가 2개 중복됐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고. 얘는 반드시 어떻게? 그냥 1과 3과 5 중복된 원소는 한 개만 써줍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우리가 선생님 1, 3, 5 이런 거 쭉 나열하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요 1, 3, 5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1부터 시작해서 99까지의 홀수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99까지의 홀수를 나열하는 집합을 한번 쭉 써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괄호하고 1, 3, 5, 7, 9 하면서 99까지 쓸까? 이거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원소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는 뭘 이용을 하느냐?
중간에 점 3개 땡땡땡을 이용을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99까지입니다 라고 쓴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원소의 개수가 많을 때는 땡땡땡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땡땡땡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어. 반드시 앞에는요 적어도 몇 개의 3개 이상의 원소를 써서 요놈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부터 99까지 홀수인데요. 야 그럼 1부터 99 아니야? 1하고 99 쓴 다음에요 가운데 그냥 땡땡땡 쓰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럼 1하고 99 있으면 요 사이에 1부터 99까지 자연수, 즉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99까지인지 1, 3, 5, 7, 9 해서 99까지인지 1, 9, 18 하면서 9의 배수들 쭉 나열된 건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얘는 규칙이 아니라는 거야. 또는 2개만 쓰면 안 됩니까 선생님? 1, 3 한 다음에 땡땡땡 해서 99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1, 3에서 99까지 썼습니다. 얘가 말이 돼? 안 되지. 왜? 그럼 선생님 얘는요 홀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놈이 띵 나타난 거야. 야 얘는 사실은 99에 약수를 써놓은 집합이야. 99의 약수가 누구 있는데 1 있고 3 있고 9 있고 뭐 11 있고 33 있고 뭐 99 있고 이런 식일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1, 3 다음에는 9가 올 거야. 왜? 99의 약수니까. 알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 수가 없다고. 따라서 몇 개 이상을 써주셔야 된다? 3개 이상을 써서 가운데 땡땡땡에 들어갈 규칙을 반드시 판단할 수 있게 써야지만 땡땡땡을 쓸 수 있는 거고, 땡땡땡을 썼을 때는 굉장히 많은 개수의 원소도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원소 나열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조건 제시법이야. 자, 조건 제시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크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집합이기 때문에 역시 중괄호 표현을 하고요. 중괄호 안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짝대기 하나가 쭉 그어져 있어. 얘는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어. 그리고 짝대기 앞에는요, 뭔가가 들어 있고요. 짝대기 뒤에는요, 앞에 들어있는 놈의 조건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라 그래. 요 놈은요, 누구냐면 요런 형태의 원소가 요 집합 안에 들어있고 그 원소의 조건이 바로 주어지는 게 조건 제시법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보세요. 자, 그러면은요, 1, 3, 5입니다라는 집합을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x라는 원소를 가지는데 그 x가 바로 누구라고? 1과 3과 5입니다라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x는 1 또는 1 또는 3 또는 5니까 바로 이런 원소를 가지는데 그게 바로 1, 3, 5다라고 1, 3, 5의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런데 조건 제시법은요, 여러분들 문제를 나중에 다루면서 아시겠지만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3, 5의 집합은요, 이런 형태로 표현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해도 돼. 야, x라는 원소를 가지는데 그 x는 뭐라고? 5 이하의 홀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도 돼. 5 이하의 홀수는 1, 3, 5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더라는 거야. 꼭 x여야 됩니까? 아니야. y 쓸까? y라고 쓰고요. y는 6 이하의 홀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돼. 5 이하의 홀수나 6 이하의 홀수나 결국 1, 3, 5잖아. 심지어는 이것도 가능해.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빨간색으로 쓸게. 자, 어떤 원소를 가지냐면은 2x-1이라는 원소를 가져. 대신에 x라는 것은 1과 2와 3이야. 선생님, 그러면은요, 2x-1이라는 원소를 가지니까요, 얘를 다시 써보면은요,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빼기 1이고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 빼기 1이고요.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빼기 1인데, 얘를 원소로 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계산하시면 1, 2, 3이지. 이해됩니까? 아니 1, 3, 5지. 죄송합니다. 자, 1과 3과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요, 이런 형태로 표현도 가능하다고. 요 놈이 무조건 x나 y 문자 한 개여야 됩니다 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야. 물론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다 이렇게 나오지만 조금 심화된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고.
결국 얘는 뭐야? 원소의 모양. 뒤에 나오는 것은 원소의 조건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야. 됐니? 마지막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별로 대단한 게 아니야. 집합이라는 것을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진 게 벤 다이어그램이고, 뭐 원이 돼도 좋고 사각형이 돼도 좋아. 패곡선, 즉 닫혀 있는 도형을 가지고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은요, 원소는 알법에서 표현한 집합 A는 1, 3, 5를 원소로 가진다라는 것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 A라는 집합인데 요 안에는 누가 있느냐? 1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습니다. 여기 컴마 찍으면 안 돼. 왜? 컴마도 원소 돼버려. 1, 3, 5라는 원소를 가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 그래. 그리고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고등교과과정 가셔도 집합을 배우시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집합 문제를 풀 때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시면 진짜 어려운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원래 사람이 그래.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게 좋아. 내가 사과라고 쓰는 거나 사과를 보여주는 거나 느낌이 다르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앞부분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 정리를 해보시면, 집합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이고 수학적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고요. 그것들의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는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집합을요, 우리가 분류를 하고 싶어. 그 집합을 분류하고 싶은데 분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바로 무엇에 의해서? 개수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야. 개수를 가지고 분류하는 거야. 개수를 가지고 분류할 때요,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유한집합이고요, 두 번째는 무한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유한집합이라는 건 뭐냐?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있는 거야. 한개가 있다는 거지. 유한집합이라는 건요,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셀 수 없다는 거겠지. 자, 셀 수 있다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앞에서 한 집합 1, 3, 5라는 집합은 몇 개 있니? 원소가 하나, 둘, 세 개요 라고 해서 셀 수 있잖아. 이런 게 셀 수 있는 집합, 유한집합이야. 아무리 원소가 많아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이 있어. 1, 2, 3 하고 땡땡땡, 자연수인가 봐. 1하고 10, 100, 1000만, 10만, 100만까지의 자연수야. 우와, 100만이야. 100만쯤 많은 거 아니야? 굉장히 원소의 개수가 많아. 원소의 개수는 엄청 많지만 셀 수 있어. 원소 개수 몇 개야? 100만 개야. 이해되니? 아무리 원소의 개수가 많더라도 셀 수 있다면 유한집합이야. 심지어는요, 얘는 뭘까요? 집합기호는 있는데 원소가 없어. 비었네? 요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공집합이라고 한다고. 자, 공집합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없어요. 없어서 셀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지. 원소 개수 몇 개니? 0개요. 빵개잖아. 빵개. 0개라고. 이해되니? 0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셀 수 있다는 얘기야. 원소의 개수가 0개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유한집합이라고. 물론 우리는요, 공집합을요, 어떤 기호로도 표현을 하냐면 동그랗게 해서 땡 찍는 이런 파이라는 기호로도 표현을 해. 선생님, 파이가 요게 파이 아닙니까? 이게 왜 파이입니까? 뭐 얘도 파이고 얘도 파이예요. 그리스 문자로 달라. 실제로 얘는 스펠을 쓰면 얘는 PI라고 쓰는 거고 얘는 PHI야. 파이지, 파이. 죄송합니다. 파이지. 네. 하여튼 얘도 파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이 요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쪽팔린다. 지우자. 자, 그러면은요, 유한집합은 뭐야? 셀 수 있어야 돼. 원소 개수가 아무리 많든 또는 원소 개수가 없어도 셀 수 있는 놈은 유한집합이야. 그럼 무한집합은 뭐냐? 셀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 2, 3, 땡땡땡.
똑같은 집합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 자연수. 자연수가 많아? 많지. 좀 많아. 굉장히 많지. 몇 개나 되는데 몰라. 셀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요. 셀 수 없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무한집합이라 그런다고. 이해됩니까? 이런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다. 유한집합은 아무리 많더라도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야. 그러면은요. 유한집합은 셀 수 있다 이 말이지.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요.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 n이라는 기호를 쓰고 na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na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na다라고 표현해. 물론 여기서 A라는 집합은 뭐여야 돼? 유한집합일 때만 되지. 무한집합이면 어차피 대답 못할 거냐. 의미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집합이요. 1, 3, 5라는 집합입니다. 이때 NA라는 거는요. 원소 개수 3개니까 3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게 바로 기본적인 예라는 거야. 예라고 쓸게. 됐니? 또는요. 이렇게 써도 돼. 야, N에다가요. 집합 기호 쓰고 1, 2입니다. 얘는 뭐야? 1, 2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몇 개 있다? 2개 있습니다. 라고 쓰시면 돼. 하나 더 해볼까? 자, 요런 거 써봤어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그 얘기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개수를 가지고 집합을 분류할 수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집합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요. 이렇게 표현 방법과 그리고 분류하는 방법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기호인 n하고 집합 넣는 것까지 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서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 부분집합이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이야. 자, 부분집합이니까요. 집합의 일부분을 말하는 거겠네. 이해됩니까? 집합의 일부분을 말하는 거겠네. 자,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집합? 1과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어. 됐니? 그런데 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과 2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과 1과 2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집합이 있어. 요 집합들을 띵띵띵띵 보다 보니까 선생님 요 안에 얘 있다? 요 안에 얘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과 2를 가지고 있는 집합 안에요.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은 쏙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얘도요 그대로 쏙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지. 이때 요 4개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만 하니까요. 뭔가 수학적이지 못하네요.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 집합 A와 B가 있을 때 어떤 집합 A와 B가 있을 때 A의 모든 원소가 어디 안에 들어가면 B에 속하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의 개념은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라고 할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기호로는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는요. B를 먼저 쓴다면 B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라는 게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라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냐면요. A라는 집합이요. B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A의 어떤 원소 하나가 들어간다면 그 놈은 B 안에도 들어있잖아. A의 모든 놈이요. B 안에 쏙 들어가 있죠. A의 원소면 무조건 B의 원소가 되네. 이때 우리는 뭐를? A를 B의 부분집합이라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는 놈은요 1과 2를 가지고 있는 놈에 쏙 들어가잖아.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1이라는 놈은요 1, 2를 가지고 있는 놈에 쏙 들어가잖아. 얘도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2라는 놈도요 1, 2 안에 쏙 들어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2는 요 집합의 모든 원소 2는요 요 1, 2라는 집합에 무조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심지어는요 1, 2라는 놈은요 1, 2 안에 들어가. 왜? 요 안에 있는 모든 원소인 1은 요 안에 들어가고 2도 요 안에 들어가지. 그래서 얘도 부분집합입니다라는 거야. 얘를 보니까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있네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누구는 아무것도 없는 놈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놈. 그 뭐라고? 공집합이라고. 즉 공집합은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라는 성질이 성립하더라는 거예요. 공집합은 어떤 집합을 써도 A의 부분집합입니다. 심지어는요, 공집합은요, 공집합의 부분집합도 되더라는 거야. 됐니? 두 번째 성질이야. 봐봐. 얘 뭐야? 자기 자신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원소는 자기 자신 안에 무조건 들어갈 거 아니야? 따라서요, 두 번째 성질은 요거야.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이해되니? 아, 부분집합이라는 거는요 요런 정의를 가지고 있어. 어떤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요 집합 안에 들어간다면 요 놈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헷갈려. 부분집합하면 내 새끼인 것 같은데, 그죠? 나도 내 새끼야? 뭔가 이상한데. 그죠? 그렇지만 집합에서는요, 정확한 정의가 뭐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원소는 자기 자신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됩니다라는 성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부분집합에서요.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면은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서로 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로 속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집합에서요, 서로 같다라는 것의 개념도 좀 필요하더라라는 거야. 집합이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습니다. 요 너무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집합의 상등이다라고 얘기를 해. 너무 어려운 얘기했지. 그냥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자 그냥. 상등이라는 게 서로 같다는 뜻이야. 서로 상자에 같을 등자니까. 그지?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B라는 집합도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라는 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우리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습니다라는 거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는 것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야.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이해되니? 왜 이렇게 복잡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등호라는 것은 원래 숫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숫자에서. 집합은 숫자가 아니잖아. 그렇지만 집합에서도 등호라는 기호를 쓰기 위해서 이런 정의를 쓴다고. 그러면 봅시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의 정의는 요건데, 자, 뒤로 와봐. 자, 뒤로 살짝 와서, 선생님 1, 2라는 집합이요, 부분집합이 이렇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 4개가 있는데 선생님 얘들은요 제가 부분집합이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얘는 원래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실제로 부분집합이라는 의미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앞에 있는 놈들만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시도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놈들만 우리는 묶어서 부분집합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제외한 놈은 진짜 부분집합이지.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진짜 부분집합이잖아.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여기다 써둘게. 이제 다 앞으로 가자고. 자,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정의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A라는 집합이 B의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과 같지 않을 때 A를 B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는 그런 의미겠지.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 내용 정리를 할 텐데요. 칠판 지우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 부분집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문제에서도 가장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6번째 여기다 쓸게요. 부분집합의 개수야. 조금 있어 보이게 써볼까? 예를 들어서 1과 3과 5라는 집합 오늘 계속 나오네요. 자, 1, 3, 5라는 집합이 있어. 요놈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보세요 라는 거야. 선생님 부분집합 구하려니까요 좀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공집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나열을 하면은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겨. 첫 번째, 누락이 될 수 있어. 빼먹을 수 있다고. 두 번째, 중복해서 쓸 수 있어. 앞에 쓴 거 또 쓸 수 있단 말이야. 막 쓰다 보면. 몇 개 없으니까 얘는 잘 쓰겠지. 근데 굉장히 개수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그런 실수 한다는 거야. 내 나름대로 규칙을 잡아야 돼. 그래서 나는요 원소의 개수는 최대 3개까지 가능하네요. 원소의 개수가 없을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부분집합을 한번 쭉 써봤다는 거야. 1개일 때는 공집합 아니야. 1개일 때는요 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과 3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과 5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 3개가 있겠네. 2개 있을 때는요 1과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과 1과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과 3과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3개가 있겠네. 그 다음에 원소 개수가 3개인 집합은요 1과 3과 5 3개를 가지는 집합 이렇게 하나가 있겠네. 따라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부분집합을 써보니까 여기서 1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1개 모두 합쳐서 몇 개 있더라? 8개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런데 맨날 이렇게 셀래? 언제까지 이렇게 셀 건데?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허고. 그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뭔가 필요하다는 거지.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분류를 하시면 실수 없이 잘 하실 거야. 그런데 나는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는 건 관심이 없어. 단지 요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만 원해. 이해돼? 개수만 원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1과 3과 5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이제부터 만들어 봅시다 라는 거야. 요 부분집합에는요 1과 3과 5 외의 다른 원소가 들어가선 안 돼. 여기에 7 이런 거 있으면 7이라는 놈은 요 안에 안 들어가잖아.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오직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과 3과 5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1이라는 원소는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맞잖아. 1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1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렇잖아. 3이라는 원소도 마찬가지로요. 요 안에 들어가도 되지만 안 들어가도 돼. 맞잖아. 3이 있는 놈도 있지만 3이 없는 놈도 있거든. 마찬가지로요. 5라는 놈도요. 요 안에 들어가도 되지만 안 들어가도 돼. 이해되니? 그러면은요. 요 부분집합 안에 1을 집어넣을까 말까? 1이 들어간 집합이 될 수도 있고 1이 안 들어간 집합이 될 수도 있잖아. 그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 2가지가 있다고. 3도 마찬가지로요. 집어넣을래 안 집어넣을래? 그 종류는요. 역시 2가지가 있다는 거야. 5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을래 안 집어넣을래? 역시 2가지의 집합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2가지의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세제곱 즉 8입니다 라고 계산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앞에 봅시다. 쭉 나열해서 계산한 8개와 1을 넣을까 말까, 3을 넣을까 말까, 5를 넣을까 말까 각각 2가지씩 경우가 있네. 그래서 나온 2의 3승 8가지나 똑같지. 아, 선생님. 그러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3이라는 거는요. 뭘까요? 2를 3번 곱해서 3인데 왜 3번 곱했습니까? 1을 넣을까 말까, 3을 넣을까 말까, 5를 넣을까 말까. 즉 여기 들어간 2의 지수 3이다라는 것은 바로 원소의 개수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요런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K개라고 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승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더라는 거야. 이해되니? 2의 원소의 개수승이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라는 식 하나 정리할 수 있겠네. 이해되니? 자, 하나만 더 정리할게. 자, 이번에는요. 역시 똑같이 1과 3과 5라는 3개의 집합을, 3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집합의 개수를 구할 거냐면 부분집합 중에서 1을 항상 포함하는, 얘는 항상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자, 앞으로 가보자. 1을 항상 포함합니다라는 것은요. 8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1 있는 놈 몇 개 있니? 그 얘기잖아. 1이 있는 놈은요. 여기 하나 있네.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 1이 있는 놈은 전체 몇 개? 4개 있더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뒤로 옵시다. 그러면은 얘도요. 잘 생각해 보자고. 똑같은 얘기인데 부분집합을 만들어 낼 거야. 자, 1은 항상 포함한대. 그러면 요 부분집합 안에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한 가지야. 이해되니? 3이라는 놈은요. 그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2가지야. 5라는 놈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역시 몇 가지야? 2가지야. 얘들을 다 어쩌자고? 다 곱하자고.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2 했더니 2의 제곱해서 4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2의 제곱인가 봤더니요. 3개 원소 중에서요. 2개는 2를 곱하지만 하나는 2를 곱하지 않네. 따라서 요 2라는 놈은요. 3에서 1을 뺀 결과라는 거야. 원소의 개수에서 항상 포함하는 것을 빼면 되더라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더 할게. 자, 원소의 개수가 K개인데요. 몇 개의 M개의 원소를 항상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2의 K-M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더라는 거야. 확장한 거야. 그런데 봐봐. 선생님, 만약에요. 포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함이 아니라 여기다가 살짝 바꿀게. 미포함, 포함하지 않는 거. 자, 다시 앞으로 가보자. 1을 포함하는 게 4개지. 1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아니야?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똑같은 식인데 뭐만 바뀌냐면 1은요. 포함하는 걸로 한 가지가 아니라 포함하지 않는 걸로 경우에서 한 가지네요.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똑같이 3 빼기 1인데 M개를 포함해도 2의 K-M승, M개를 포함하지 않아도 2의 K-M승이라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장된 식이 요거야. 원소의 개수가 K개이고 M개를 포함하고 KML 할까? L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빼기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빼기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입니다라는 한 개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는 거지.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됐지? 그렇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참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마지막 공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야. 2의 원소의 개수승이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2의 원소의 개수승에다가요. 그죠? M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요. 2의 K-M승입니다. L개를 미포함합니까?
2의 k-n-l 승입니다.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은요, 선생님, 진부분집합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앞으로 와서 위에다 써놔. 진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2의 원소의 개수승 빼기 1이야. 무조건. 왜? 전체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인 한 개는 빼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진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2의 원소의 개수승 빼기 1이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요,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부터 해서 부분집합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부하고 정리한 부분들 미리 좀 알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익숙하게 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 스텝 1 문제 쭉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반드시 예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우리 강조해드린 것처럼 반드시 복습도 철저히 하면서 여러분 실력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